이 지도 좀 봐라. 한국 진짜 여기 있나? 그래서 저렇게 일본과 싸우는 것이구나. 한국이 정말 강해진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너무 외로워 보인다. 모두가 적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에 울부짖는 늑대 같다. 홀로 어두움에서 외롭게 울고 있다. 놀랍게도 이러한 멘트는 해외 유명 커뮤니티의 포럼에서 제시된 동북아시아 지도를 보고 한 네티즌이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자 많은 네티즌들이 답글로 화답한 대화입니다. 해외에서 보기에도 한국의 위치는 지리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항상 고군분투하는 한국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의 방역의 성과가 뛰어나고 미래 산업으로 전환되는 국면을 맞으며 각종 첨단 산업을 갖춘 한국에 미국 등 선진국들의 러브콜이 쇄도하면서 주변국들은 이제 한국을 말 그대로 더욱더 외롭게 하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상위 60개국을 발표했는데 한국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그저 그런 나라 중에 1위를 한 게 아니고 독일이 3위, 2위 싱가포르, 7위 이스라엘 등 세계에서 첨단 산업에 내로라 하는 나라들을 모두 제끼고 3위에서 1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각각 16위와 12위에 그쳐서 한국을 바라만 보는 형국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첨단 기술이나 혁신을 하는데 전세계 최상위 국가에 속했으나 자존심을 구긴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이번 달에 화이자 백신이 들어왔으나 특수 주사기가 없어 앞으로 1200만 명분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은 백신 폐기 처분 뉴스는 다뤘지만 정작 뒷부분 중요한 내용은 빼먹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의 풍립 파마텍에 일본 정부가 긴급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풍립 파마텍은 백신의 남은 한 방울까지 활용하는 특수 주사기를 제조, 생산하는 한국 회사인데 일본에서 7,500만 개를 급하게 주문했습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에 SOS를 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의 방역 관련해서는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으며 한국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는데 현재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도쿄올림픽 개최가 달린 문제가 생기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연락한 것입니다. 물론 풍립 파마텍의 최대 캐파가 월 1000만 개 정도라서 일본에까지 이 물량이 제때 공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이 일본의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크게 자존심이 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한국에 주변국이 박수를 보내며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자고 손을 내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치고 나가는 상황이 나오니 주변국에서 훨씬 더 시샘이 심해지며 억지 주장을 더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동시에 괴롭히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같은 주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힘을 합쳐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다소 심각한 국면이 우려됩니다. 일본과 중국은 동일한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한국을 저격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선 일제강점기 시인 윤동주의 국적 표기를 놓고 한국과 중국 간에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 16일 중국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이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으로 민족을 조선족으로 잘못 기재했다면서 바이두에 항의했다고 밝힌 것이 새로운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서 이날 오전 한국 교수가 조선족 시인의 국적을 한국으로 수정하라고 요구했다는 해시태그는 인기 검색 화제에 올라 3억 건이 넘는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대체로 서 교수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인들은 한글로 씌어진 윤동주의 서시를 외우기는커녕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서시 문구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일제강점기의 명시이며 저 구절만큼은 대략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당시의 아픔과 시대상을 잘 그려낸 옥중의 시로 유명합니다. 윤동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으로 규정했으며 단지 태어났을 당시에 현재 길림성의 위치라고 하여 중국인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중국은 억지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은 백두산을 비롯해 만주 땅을 사실상 중국에 마음대로 줘버렸습니다. 간도를 비롯해 만주 근교가 한국의 영토나 다름없었기에 윤동주는 더욱더 본래 한국인이 맞는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중국은 한국과 같이 일제한 거에 독립운동을 거의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작은 나라의 한국에서 안중근, 윤봉길, 윤동주와 같은 위인들이 등장했고 중국은 한국의 독립운동 투사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잠시 기념하긴 했습니다만 하얼빈역에는 그나마 안중근 의사의 흔적은 거의 지워버린 상태이며 현재는 이토 히로부미를 향했던 화살표만 남아있어 일본을 의식해 독립운동마저 희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동주가 조선족 애국 저항시인이라며 자국에 복속시키는 것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중국의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데요. 일본판 위키피디아에 윤동주를 조선족으로 똑같이 실었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한 것 같은데, 한국이 중국과 이런 이슈로 싸우다니 일본은 구경하기 좋다. 둘이 열심히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본은 그래도 윤동주를 중국인으로 얘기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라는 등 사실상 중국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일본에선 윤동주를 중국인으로 여기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 일본과 중국이 의견을 합하여 한국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일본 설문조사에서 일본을 가장 위협하는 국가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70%의 일본 국민이 중국이라고 대답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국을 먼저 쳐내리고 중국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분명 최근 WTO 총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나이지리아의 오콘저 이웰라 후보는 친중 세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을 지지했으며 일본도 나이지리아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WTO 소송에서 중국에 패해서 더욱더 중국에 대한 경계는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를 위협당해 WTO에서 중국 세력이 되면 자기한테 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WTO 총장은 한국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그 이후로 국제무대에서 한국 밑에서 일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혐한색을 보인 것입니다. 자국의 해가 되더라도 한국만큼은 국제수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한국을 극렬 반대했죠. 또한 중국뿐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도 현 상황을 그대로 방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위안부 관련 날조 논문으로 논란된 램지어 교수는 이제 간토 대지진 당시에 일본 자경단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에 대한 만행에 대해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당시 조선인이 목숨을 잃은 것은 맞지만 방화 등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본인이 대응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에도 후쿠시마 지진 뒤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간토 대지진 당시에 일본인이 조선인을 상대로 벌인 만행의 이유를 그대로 트윗에 공유하는 등 아직도 혐한 의식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물론 램지어 교수의 인식이 미국을 대표하지는 않으나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위안부 협상을 부추긴 다음에 일본이 훨씬 더 한국에 대해서 거세게 위안부 관련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 자금을 입은 미국의 싱크탱크는 한국이 친중색을 띠고 있다며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야말로 사방에서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외로운 늑대라는 말이 해외에서 나올 정도로 주변국들이 득세하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모든 작은 국가들이 EU에 속해서 나름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미국은 캐나다와 북미에서 힘을 합치고 아프리카도 대륙 연합이 있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일본과 중국이 EU 국가라고 믿을 수 없는 행동만 반복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은 이러한 일이 수백 년간 반복되어 왔고 최근엔 국제무대에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어려움들을 풀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G7 연합체에서는 한국을 적극 초대하고 있으며 장차 G7이 아닌 D10으로 한국이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 많은 나라들은 한국과 우방을 맺으며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협력하길 원합니다. 주변국들이 역사와 문화 날조 등을 통해서 한국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필요로 하며 국가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쇠락하는 주변국에 비해 한반도는 무한한 기회의 땅이고 역동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한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동북아시아의 국가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상품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해 이름을 하나하나 전부 기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유명한 특정 상품을 통칭해서 부르는 즉 보통 명사화된 제품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초코파이와 같은 자국 제품이 그렇게 쓰이지만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경우 외국 상품 역시 보통 명사화되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에서는 이 같은 위치를 차지한 한국 제품이 연일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제품을 만든 인물은 충격적이게도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국민 스타 대접을 받고 있었죠. 얼마 전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군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배달앱으로 스팸 덮밥을 주문한 손님은 리뷰를 통해 스팸 덮밥을 시켰는데 이건 스팸이 아니다, 왜 거짓으로 파냐며 항의한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에 업주는 살다 이런 걸 갖고 항의받은 적은 처음이라고 맞서며 스팸이라는 단어는 브랜드명이 아니라 스팸류의 통조림을 일괄적으로 스팸이라 부른다, 2kg 기준 원가 차이는 1,000원일 뿐 런천 미트가 덜 짜고 맛이 좋아서 사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손님과 업주의 논
논쟁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다수가 업주의 잘못을 지적하며 스테이크를 준다면서 함박 스테이크를 주는 격이다. 런천 미트가 스팸이라 불릴 수는 없다. 다마스나 포터 등의 차량을 봉고차라고 불러도 득을 보는 것이 없으니 거짓이 아니지만 사장의 입장과는 다르다. 손님이 손해를 봤으니 업주가 사기친 게 맞다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팸은 돼지고기 함량이 90% 이상인 반면 논란이 된 런천 미트는 원가 절감을 위해 닭고기 함량이 30% 이상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업주의 해명과는 달리 가격도 스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CJ 제일제당 측은 논란과 관련해 브랜드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스팸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래처들을 확인한 후 제품 사용 업체 표시까지 검토 중이라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손님 말이 옳다는 쪽과 통조림햄을 통칭해서 부르는 사장 말이 옳다는 쪽으로 나뉘어 논쟁은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죠.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손님의 말이 옳다고 볼 수 있으나 사장 쪽의 주장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유독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팸은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만 4조, 무려 12억 개가 넘게 팔리며 거의 6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같은 스팸 열풍은 당연히 리챔이나 런천미트와 같은 유사품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때문에 통조림햄 그 자체를 스팸이라 부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다만 온전히 보통 명사라 부르기엔 시장 점유율이 다소 애매하다는 점. 만약 최소 80% 혹은 90% 이상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논란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예로 노르웨이의 경우 사실상 독점에 가까워 보통 명사가 된 제품이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선 이 제품 이름이 곧 비슷한 제품 모든 것을 통칭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트에서는 이 제품 이름을 딴 코너가 마련돼 있을 정도인데요. 이것의 이름은 미스터리. 노르웨이 라면 시장의 무려 95%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미스터리의 인기는 한국의 스팸 열풍조차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수준인데 평균적으로 노르웨이 국민들은 일주일에 3번 이 라면을 먹고 있으며 상점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냥 라면을 달라고 하며 미스터리를 내줄 정도라고 합니다. 노르웨이에 처음 방문한 한국인은 슈퍼마켓에 가면 깜짝 놀랄 수 있는데 버젓이 한국어로 적힌 라면이 팔리는 것도 그렇지만 생소한 한국어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자신들이 좋아하는 맛을 골라 카트에 우르르 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대학교에서는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단체로 미스터리를 먹는 모습 또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는 등 대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라면은 놀랍게도 노르웨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는데요. 라면 포장지 속 캐릭터와 99%의 싱크로를 보여주는 한국인 이철호 씨가 그 주인공이었죠. 제품이 미친 듯이 인기를 끌자 덩달아 유명해진 그는 특별히 광고 모델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예 자신이 직접 광고에 출연해도 대단한 호응을 얻었고 어린이 중에 자국 대통령은 못 알아봐도 이철호 씨는 알아본다는 말이 나돌 정도인데요. 그가 노르웨이까지 가서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을 살펴보며 그야말로 한편의 소설이자 기적과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애초에 그가 노르웨이로 건너간 이유도 그의 의지가 아니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미군 내 잔심부름을 하던 하우스보이였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포탄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의사조차 그가 죽은 줄 알고 시체실에 보내버리려던 찰나 자신을 아끼던 한 미군의 도움으로 선진 의료시설을 갖춘 노르웨이행이 결정됐고 그는 주저없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북유럽에 머물던 한국인은 이철호 씨 단 한 명이었고 모든 환경이 낯설었지만 주변 환자들을 조르며 3개월 만에 기초 노르웨이어를 모두 익히는 집념을 보였는데 그러던 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20년이 지난 1971년 퇴원 이후 갈 곳이 없었던 그는 청소와 접시 닦기를 전전하다 한 호텔 주방장 눈에 띄어 요리의 길로 들어섰는데 의외로 재능도 있었고 특유의 성실함에 스위스 유학까지 다녀오며 유명 호텔 주방장으로 승승장구하다 마침내 한국에서 그를 북유럽 전문 요리사로 초빙한 것이었죠. 미스터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비슷한 우연에서 시작됐습니다. 노르웨이와는 달리 늦은 시간까지 경무에 시달린 그는 퇴근 중 심한 허기를 느꼈고 을지로 골목 뒤편에 위치한 허름한 가게로 들어갔는데요. 알고 보니 그곳은 유명한 라면 맛집이었고 그 맛에 홀딱 반한 그는 이를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도 알리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수출을 위해 통관 절차만 3년 이상 기다려야 했고 스프의 재료 중 일부는 북유럽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현지 반응이었는데 시식을 하던 일부는 벌레 같은 맛이라며 땅바닥에 패대기치기 일수 심지어 침을 뱉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죠. 문제는 그들에게 너무 매운 맛이었다는 것. 이후 이철호 씨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스를 가지고 한국의 유명 라면 회사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진들과 함께 스프를 개발했습니다. 요리사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마치 고추장처럼 나라마다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표 소스가 있음을 깨달은 그는 재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소스의 모든 것을 집중하려고 노력
노력했습니다. 추가로 매운맛을 빼고 기름진 맛을 더해 출시하자 놀랍게도 결과는 대성공. 이때부터 미스터리는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는 제품 자체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 마케팅에도 전념하는 사업가적 기질도 보였다는 것인데요. 초창기 벌어들인 수익은 일부 경비를 제외하곤 전부 홍보 비용에 투입하는 과감한 결단을 보였고 신문 방송과 한국 여행 상품을 경품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TV에 직접 출연해 한국의 명언을 말하는 광고를 송출하는 한편 표지에 소고기 맛, 닭고기 맛 등 한글을 적어놓아 한국의 호기심을 갖게 했는데 이는 이철호 씨의 고집으로 한국스러운 것을 강조해야 더욱 홍보가 될 것이라 생각한 그만의 마케팅 방법인 셈이었죠. 그의 예상은 적중했고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는 미스터리 라면 덕분에 당연히 라면 강국은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으로 노르웨이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인이 된 이철호 씨. 하지만 그는 자신이 번 돈의 대부분을 노르웨이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노르웨이 사회의 공으로 돌리며 이젠 자신이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고 이후 그는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2005년엔 이민자 최초로 위대한 노르웨이인 국민 훈장을 받기도 했죠. 한국 전쟁 직후 북유럽 노르웨이라는 미지의 땅에서 언어와 문화도 모른 채 맨손으로 건너온 한국인이 끈기와 노력으로 존경받는 기업인이 된 그의 영화 같은 이야기는 현재 노르웨이 공식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노르웨이인 인명 백과사전에도 버젓이 사진과 함께 그의 이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소 현재 상황에 불평하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자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젊은이들에게 어떤 역경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하며 아무것도 없던 자신이 해낼 수 있었듯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했죠. 2018년 파킨슨 병으로 투병하던 중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종적은 오늘날까지 양국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